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웰메이드 드라마로 평가받는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모든 관계가 노동이라는 대사가 나오죠. 그 대사에 공감을 표한 시청자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인간관계를 다들 힘들어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김호 박사의 강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 박사는 세계 최대의 PR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의 한국 대표를 역임했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요. 차이나는 클래스 책 마음의 과학편, 거절 못하는 당신은 호구 중에서 주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매일 2가지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네, 좋습니다. 할게요. 같은 말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서서 저 자신에게 그래,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거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런 제가 아주 심각한 거짓말쟁이였단 걸 알게 됐어요. 상대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상사든 고객이든 마음속 진실을 성숙하게 꺼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란 점을 깨달은 것이죠. 거절 못하는 사람이 호구라고 주제를 정한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부탁을 받게 되고 상사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즉 68%의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의 부탁에 거절하기 힘들다고 답했어요. 다음으로 직장 상사의 업무 떠넘기기, 회식이나 술자리 제한도 있었죠. 사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자신이 처한 현실부터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정말 거절을 못하는 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의 옛 직장 선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서 몇 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친구 수중엔 그만한 돈이 없었죠. 선배 부탁을 차마 거절하기 힘들었던 그 친구는 결국 아내가 들어놓은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의 허락을 받긴 했죠. 하지만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친구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선배란 사람이 말한 비즈니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물었어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을 빌려주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옛날 직장 상사의 부탁을 어떻게 안 들어주느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군요. 당시 친구에겐 아내와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천만 원의 돈으로 앞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죠. 아내가 모아두었던 적금은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가는데 쓸 수도 있고 또 친구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지 옛날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중한 돈을, 심지어 자기 돈도 아닌 아내가 모아둔 돈을 날릴 위험에 처한 거라고 냉정하게 말해줬습니다. 제 조언에 정신을 차린 친구는 다음날 새벽같이 옛 상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돈을 무리하게 마련해 빌려준 사정을 얘기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 돈은 선배로부터 다시 돌려받았고요. 이른바 마시멜로 테스트의 창안자인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의한 거절 민감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남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나쁠 수 있고요. 그런데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부탁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도 잘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받는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남들에게 노라고 말할 때 정작 상대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도 자기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역지사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려면 내 입장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보통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보다 상대방이 받을 상처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들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여길 뿐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상시에도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내가 노라고 거절할 때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가 이 따돌림 당하는 사람의 뇌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분석해서 밝혀냈는데요. 실험 대상자는 영상을 통해 세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대상자는 영상 속 손을 마치 자신의 손인 것처럼 인식하며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함께 공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실험 대상자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실험 대상자의 뇌 중에서 배측전 대상 피질이란 부위가 반응을 했다고 해요. 이 부위는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몸에서 어딘가가 부러졌을 때 반응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치 아픈 것처럼 뇌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진짜로 소외당한 것도 아니고 실험에 참여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중요한 건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남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절이 곧장 사회적인 소외로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에겐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 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단지 약간 미워할 뿐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거절을 잘한다는 건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절했을 때와 거절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올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이 뭔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심리학과 교수인 에던 그랜트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버는 남에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테이커는 남에게 도움을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려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매처는 내가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입니다. 그랜트 교수는 직장에서 영업 실적이 높거나 출중한 결과를 내놓는 사람이 이 셋 중 어떤 유형인지 조사해 봤는데 바로 첫 번째, 기버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가장 영업 실적이 나쁜 사람도 기버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좋은 실적을 거둔 기버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기버나 매처들에게 잘해준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 부류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관계란 상호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부탁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들어주는 관계라면 절대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은 제쳐두고 남들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한 직장인은 토요일마다 근무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동료가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다면서 주말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말 근무를 대신해줬는데 어느 순간 다른 동료들까지 싱글인 그 직장인에게 당연히 부탁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주말 근무도 대신해주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면서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거절을 할 때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거절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콜센터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역할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제가 못된 손님 역할을 하면서 반말을 하기도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엔 욕설도 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분들이 제 행동에 대해 저지에 나서더군요. 불편한 심경을 처음엔 숨기다가 뒤늦게 터뜨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서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처음부터 저지선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상대도 어차피 나를 설득할 수 없다면 빨리 전화를 끊고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겠죠. 나 역시 어서 거절을 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요. 저지선이라는 건 거절을 해야 할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겠다고 판단이 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더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시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 부탁이나 생각에 예스만 하고 다른 사람 눈치만 살피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어떤 관계도 유지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나만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 말은 곧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고 상대방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 경계예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이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체적 경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나를 안아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행동이 가능한 사람과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요. 사상이나 가치, 의견에 관한 정신적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경계는 사랑이나 조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로 나눌 수 있죠. 요즘 꼰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꼰대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것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죠. 만약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두는 훈련을 많이 해둔다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언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과연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정중하게 거절해야겠죠. 그래야 좀 더 성숙한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연이나 지연 같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는 전통적인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한 나라의 문화를 구분할 때 이른바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그중 고맥락 사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고맥락 사회에서는 상대에게 말을 할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이 반대로 미국 같은 저맥락 사회에선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면 상대에게 창문을 열어도 되겠냐고 솔직하게 말하는 식이죠. 반면 고맥락 사회인 우리나라에선 애둘러서 날씨가 덥다고만 하면서 이 상대방이 눈치껏 자신의 말을 알아듣고 창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선 한국 사회 특유의 눈치 문화에 주목한 연구 결과도 등장했어요. 물론 이런 눈치 문화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 눈치가 없다면서 소통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절 얘기로 돌아가서 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쪽은 소심해서 거절을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쪽은 자신은 거절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으로 거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도 거절을 잘 못하는 부류인 거예요. 수동형뿐 아니라 공격형도 방어적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는 짖지만 사자는 짖지 않는다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자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개가 공격적으로 짖는 건 두려운 심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죠.
함께 일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윽박지르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거절하길 원한다면 이른바 비폭력의 두 손이라는 요령을 기억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거절할 일을 맞닥뜨릴 때면 마음속으로 두 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한 손은 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앞으로 뻗고 나머지 한 손은 손바닥이 상대방을 향하게 앞으로 뻗는 겁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뻗은 손은 연대를 의미합니다.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와 잘 지내려면 한 가지 도와주실 것이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손바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뻗은 손은 경계를 의미해요. 스탑!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이 손동작과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떠올리면 거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거절을 당한 뒤 상처받지 않는 훈련도 필요해요. 저는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2015년 뉴욕 예술대 졸업식에서 한 축사를 보면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게 왜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축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해냈군요.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망했어요. 이 자랑스러운 졸업식 날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평생에 걸친 거절의 문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거절의 문은 앞으로 오디션을 볼 때, 면접을 볼 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의 후원자를 찾을 때마다 그 문이 나타날 거예요. 거절은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절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거절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연설이죠. 누군가에게 10번 부탁을 했을 때 8, 9번은 거절당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으로 정하는 걸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이 거절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디폴트 값으로 정해보자는 겁니다. 거절을 예외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거절을 기본 값으로 생각해야 삶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사례도 있는데 소개해 볼게요. 지아 지앙이라는 중국인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빌 게이츠의 연설을 듣고서 감명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벤처 사업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국에서 컴퓨터공학도 전공하고 MBA도 수료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꿈이 퇴색돼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아내에게 6개월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즈니스 제안서를 준비해 투자자를 찾아갔는데 실패를 겪게 됩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아내는 아직 2달이 남았으니 뭐라도 해보라고 독려했어요. 이때 지아 지앙은 자신이 거절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란 걸 문득 깨닫고 이른바 거절 테라피라는 것을 개발하죠. 지아 지앙은 하루에 한 번씩 거절을 당하는 100일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거절을 당해보기로 한 것이죠.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에서 점원에게 햄버거를 리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마트에 가선 직원에게 창고를 둘러보게 허락해 줄 수 있는지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늘 거절당하는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지아지앙의 트위터 프로필을 보면 도넛으로 만든 오륜기 같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 놀랍게도 그가 한 도넛 가게에 가서 점원한테 도넛으로 오륜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점원이 실제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절을 당한 끝에 자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그 점원은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직 내 권력과 권위에 맞서 아니오를 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이러기가 특히 더 힘든데요. 일례로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리산 등반을 강행한 일이 있었죠.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인데요. 전날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 7시에 지리산으로 출발해 새벽 2시에 도착한 뒤 4시까지 대기했다가 새벽 등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등반 도중 한 직원이 몇 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이 무언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면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회사 산행에 따라 나섰을까요? 직원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빼앗는 건 너무 폭력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계속해서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이와 관련해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강아지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입니다. 2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실시했어요. 한쪽 강아지에게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추게 하고 다른 한쪽 강아지에게는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게 한 겁니다. 전자의 강아지는 자신이 행동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게 됐지만 후자의 강아지는 자신이 행동해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자 후자의 강아지는 스위치를 눌러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어떤 시도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죠. 이런 실험 속 강아지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폭력이나 부당한 행위를 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해서 이 스스로의 선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권위에 맞서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옆에 서서 연대를 해주거나 뜻을 같이 하며 행동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거절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캠벨은 똑바로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삶, 자신을 위해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박사가 전한 거절 못하는 당신은 호구 속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뵐게요.